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종입니다. 예, 박수 많이 주셔도 됩니다. 박수 많이 치면 합격합니다. 네, 여러분들 딱 10배만큼 내년에 모아놓겠습니다. 자, 올해 핵심은 여러분들 합격. 2024년 여러분들 체육교사로 가기 위한 1차 관문 합격. 그리고 2025년은 바로 학교 운동장 구령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실현시켜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다예요. 네. 강의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운동역학 첫 시간인데요. 뭐 사설은 다 빼고 바로 진행할게요. 근데 직강 선생님들은 가볍게 설명을 드렸는데 인강을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아직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을 잘 못 들으셨으니까 가볍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에는 보통 이렇게 3개의 파트로 구성이 돼서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3시간이고요. 그리고 하나의 영역에서 내용을 보면 위에 타이틀이 노란색, 그리고 하늘색, 그리고 초록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초록색으로. 그래서 노란색은 매 강의 첫 시간에 1시간 동안 3개의 파트를 다 쭉 볼 거예요. 천천히 흘러가듯.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은 첫 번째 파트를 심화, 두 번째 파트를 심화, 세 번째 파트를 심화한 내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전체 파트에 있는 기출문제들을 종합해서 정리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의 강의가 끝납니다. 5시간으로 딱 맞춰서 강의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하다가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되고요. 질문하시면 집에 가는 시간 늦어지는 거니까 그건 뭐 제가 책임지지는 않겠습니다. 농담이에요. 자, 바로 시작할게요. 운동역학의 연구 영역입니다. 이건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처음에 보는 부분들인데, 운동역학은 말 그대로 역학이니까 힘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분석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몸을 이용해서 힘을 쓸 때도 있고 도구를 이용해서 힘을 쓸 때도 있어요. 뭐 럭비라든가 뭐 유도라든가 씨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의 힘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힘을 이기고 균형을 무너뜨려서 상대를 제압하는 경기가 되겠죠. 도구를 이용하는 경기다라고 얘기하면 도구를 이용해서 최대한 큰 파워를 외부로 전달하는 그런 종목들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체의 어떤 자세를 취해서 어떻게 용구를 움직여서 다루어서 최고의 어떤 효율을 만들어낼 것이냐, 최고의 파워를 만들어낼 것이냐, 이걸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운동역학, 생체역학이에요. 그래서 운동역학에는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정역학, 동역학. 정역학이면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왜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래 서로 힘을 주고 보통은 보통은 힘이 없어서요.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서로 힘을 주고 있대요. 너무 좋은 얘기예요. 나는 왜 여기 서 있을까요? 누가 힘을 주고 있을까요? 중력, 바로 제가 지구에 힘을 주고 있고 지구도 저에게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안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력학은 이런 힘들 사이에 평형을 다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지되어 있느냐, 속도가 0이다. 속도가 0이다는 건 속도 여러분 공식 알아요? 속도는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시간분의 거리다. 여긴 변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고요. 네. 시간분의 얼마만큼의 이 움직임이 있었느냐, 위치 변화가 있었느냐, 이걸 따질 텐데 위치 변화가 없대요. 그러면 속도가 없는 거죠. 그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덥지 않아요? 하나 좀 온도를 낮출까요? 끄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움직임이 있는데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뭘까요? 물론 여기에 쓰여져 있어요. 등속이라고. 등속이라고. 속도가 똑같다고. 우주에서의 움직이는 모든 천체들은 등속 운동을 합니다. 네, 외부의 저항이 없기 때문에, 외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상태 그대로 유지하죠. 이럴 때 움직인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안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런 경우에요. 속도의 변화가 없을 때. 이런 걸 연구합니다. 정력학은. 그러니까 힘의 균형을 이루거나 자세를 유지하거나 움직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이런 건 다 안정이겠죠. 근데 때론 이게 흐트러져요. 어느 한쪽이 힘이 세요. 힘들 사이의 평행인데 A라는 힘하고 FB라는 힘하고 서로 힘이 안 맞아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움직이겠죠, 당연히. 근데 그 중에 얘가 더 커. 그러면 이쪽으로 갈 것이고 얘가 더 커. 그럼 이쪽으로 가겠죠. 그걸 연구하는 게 동력학이에요. 그러니까 동력학은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힘의 비평형이 생긴대요. 제가 마우스를 가지고 있어요. 마우스는 지금 안정적인가요? 불안정적인가요? 안정적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탁 쳐서 움직였어요. 왜요? 제 힘이 작용했으니까. 마우스의 무슨 힘보다 제 힘이 컸을까요? 마우스가 바닥과 접촉하고 있는 마찰력보다 제 힘이 컸겠죠.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제 힘이 크니까 움직인 거예요. 근데 얘 안 움직이네요. 얘는 왜 안 움직일까요? 그렇죠. 얘가 가지고 있는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제 힘이 작으니까 안 움직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동력학을 연구하는 분야인데 그 중에서 운동학이라는 게 있고 운동역학이라는 게 있어요. 키네매틱, 키네틱스 이렇게 해야죠. 운동학은 뭐냐면 여기 말 그대로 움직임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 움직임 분석하는데 제가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뭘 분석하겠어요? 선생님 배는 얼마나 나왔네. 무게중심은 어떻게 움직이네. 팔꿈치는 얼마나 굽히네 펴네.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굽혔네. 시간 동안 얼마나 굽히네. 시간 동안 얼마나 굽히는 속도가 달라지네. 이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임을 분석하는 거죠. 근데 얼마나 굽혔네. 어떻게 굽혀지네. 이거를 연구할 때 힘 고려 안 해요. 그냥 상태만 보고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학적 변인이다 라고 얘기하면 위치 변화, 거리, 변이, 속력, 속도, 가속도 이런 것들이 다 운동학적 변인이에요. 그럼 반대로 그런 움직임을 분석하는데 저 움직임은 왜 움직였을까? 궁금증이 들지 않을까요? 왜 움직인 거지? 얘는 왜 안 움직이지? 마찰력 때문에 안 움직이는구나. 선생님 왜 점프 뛰었지? 몸의 근력을 이용했구나. 그 근력을 이용해서 지면 발력이라는 반작용력을 얻어서 점프를 뛰었구나. 그죠? 그런 힘들을 고려하는 게 바로 운동 역학이에요. 그러니까 힘 나오면 무조건 운동 역학인 거예요. 역학적 변인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 보면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오징어 게임의 줄다리기 하는 거 보셨죠? 떨어지면 죽어요. 이렇게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팔신호 하고 있는 것도. 이것도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표현되어 있지 않았지만 등속도 운동. 이건 뭐라 그랬어요? 델타 V. 이거는 기호예요. 역학적 물리학적 기호인데 변화량을 나타내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뺐다라는 거예요. 속도의 변화라는 거죠. 근데 변화가 있으면 어때요? 만약에 나중 속도가 빨랐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는 얘기죠. 나중 속도가 느려졌다라고 얘기하면 답을 말해버렸네. 나중 속도가 처음 속도가 느리다라고 얘기하면 속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처음 속도나 나중 속도나 똑같다라는 얘기는 속도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는 저항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역시 정력학의 분석 대상이다. 동력학은 힘의 뭘 대상으로 한다고요? 비평형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자, 지금 그 중에서도 동력학 중에 운동학인데요. 보면 여기 지금 관절이 이 인체 움직임은 평면의 움직임이 아니에요. 어떤 움직임이에요? 우리는 1차원의 공간에 삽니까? 2차원의 공간에 삽니까? 3차원의 공간에 삽니까? 맞아요. 3차원의 공간에 살아요. 1차원은 점과 선이에요. 2차원은 면이에요. 3차원은 면과 면이 만나서 뭐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입체적인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1차원과 2차원을 보면 선과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겠지만 3차원은 이렇게 여러 가지 세 개의 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축에 따라서 움직임이 만들어질 거고 그 움직임을 분석하는 거야. 어깨가 어떻게 움직이지? 어깨가 지금 몇 도의 각도로 움직였지? 어깨가 몇 도의 각도로 움직여졌는데 얼마 만의 시간 동안에 움직여졌지? 여기서 속도가 얼마였었는데 여기의 속도가 어떻게 변했지? 이런 것들을
팔꿈치를 기준으로 팔꿈치가 굽혀졌다가 펴졌다가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정확한 표준한다면 내측 회전 외측 회전이라고 표현하겠지만, 그렇죠? 엎침 뒤침이라고 얘기하겠지만, 뭐 그런 표현은 아직 우리가 배우질 않은 거니까 가볍게 이렇게 움직여 보는 거예요. 아, 180도 돌았네. 이쪽으로 180도 돌았네. 나중에는 우리가 각변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할 건데 아주 신기한 물리량이거든요. 그런 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위치 변화, 운동학적 변이, 이거 그냥 외워두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학적 변이 써라! 라고 뭐 쓰면 돼요? 위치 변화, 거리, 변이, 시간, 속력, 속도, 가속도, 이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뭔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위치 변화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위치 변화 여기에서 여기로 변화됐다. 이게 위치 변화죠. 뭐. 그쵸? 근데 거리, 변이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스칼라와 벡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리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의 총 이동 거리, 변이는 직선 거리, 위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위치에서 어디 위치로의 직선 거리예요. 그러니까 아주 짧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한 450km 걸렸다 쳐요. 근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로를 직선으로 쫙 깔았어요. 그럼 몇 킬로 나올 거예요? 최소한 450km보단 짧게 나오겠죠. 그게 변위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설명할 거고, 우리는 3차원의 공간에 살지만 실제는 4차원의 세계에 살아요. 뭐냐면 시간과 공간 속에 살죠. 하지만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지 과거와 미래로 갈 수 없어요. 따라서 4차원의 공간을 지배하고 있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시간의 흐름 속에 공간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뭐를 알 수 있어요? 움직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속도, 속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 이동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얘랑 이렇게 미분하면 속력이 되는 거고요. 얘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속도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또 할 거예요. 가속도, 어셀러레이션. 가속도, 이거는 중력 가속도, 그래비티,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언제 얘기를 하는데 중력 가속도 얘기하니까 선생님 가속도하고 중력 가속도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다르나 물체의 움직임의 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물리량이라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단 중력은 지구가 당기는 힘이고 가속도는 어떠한 힘에 의해서 변화된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운동 역학적 변인이에요. 힘을 고려한다라고 얘기했죠. 힘을 고려한다라고. 힘. 그죠? 여긴 내적 변인이 있고 외적 변인이 있어요. 아까 운동 역학하면 뭐가 들어간다고요? 힘. 운동학 얘기하면 숫자. 꼭 숫자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숫자 정량적으로 조절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얘기할게요. 이게 운동학인지 운동역학인지. 가속도, 운동학, 변위, 지면발력, 역학, 힘력자 들어가잖아요. 힘력자 이거 들어가잖아요. 그럼 무조건 역학이죠. 마찰력, 운동역학. 그죠? 뭐 이런 토크 관성 멘트 우리는 아직 안 배웠잖아요. 충격, 이거 뭐야? 역학이죠. 물체가 이렇게 움직여요. 예. 뭐예요? 역학이에요. 예, 제가 움직이게 만들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운동 역학적 변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체 역학을 공부하잖아요. 인간의 움직임을. 그럼 이 움직임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내 몸의 근육의 수축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힘의 근원은 내력이에요. 근력. 이거예요. 이 근력을 이용해서 움직여요. 앞으로 가요. 뭘 이용했을까요? 힘을 이용했겠죠. 지면에 내 힘을 이용해서 지면에 힘을 갖고 있고 그 가해진 힘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면 발력이 저에게 작용한 거예요. 난 힘을 어디로 가했을까요? 뒤로 가했어요. 근데 나는 어디로 움직여요? 앞으로 움직여. 이상하죠? 뭐 때문에 앞으로 움직였을까요? 지면에 마찰력이라는 것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만약 마찰력이 없었어 봐요. 어땠을까요? 예, 문워크를 했겠죠. 요즘에는 슬립백이 유행인데 문워크를 했겠죠. 예, 못 움직였을 거예요. 우주에 가서 움직여보라 그래요. 다리를 못 움직이지. 움직여봐야 움직여지지도 않아요. 자, 그런 지면발력, 운동량. 운동량은 파워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운동량은 물체가 움직이는 양이에요. 근데 운동량을 파워라고 얘기하는 건 모멘텀이라고 얘기하고 파워라고 얘기하는 건 물체가 얼마나 세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운동량이 크다, 세다. 자, 보세요. 승용차하고 덤프트럭이 똑같은 속도로 가요. 그래서 꽝 부딪혀요. 누가 더 세게 부딪히겠어요? 당연히 덤프트럭이죠. 왜? 덤프트럭이 무거우니까. 더 무거우니까 더 운동량이 커서 더 세게 부딪힌 거예요. 그 쾅 소리 나고 더 많이 부서졌겠죠.
그렇죠? 그럼 더 세게 운동량을 만들어내려면 더 세게 그 물체에 힘을 가해야 되겠죠? 그걸 우린 충격량이라 그래요. 충격량이 크면 운동량이 커요. 운동량이 크면 다음 물체에 또 충격량이 커지는 거예요. 봐봐요. 물 생겼죠? 꽝! 그럼 얘 어떻게 되세요? 살살 치면 이렇게 가겠지만 세게 치면 콱 갈 거예요. 그럼 얘가 나중에 가서 어떻게 부딪히게? 꽝 부딪히겠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관성 모멘트. 요거는 조금 관성량인데 회전하는 물체의 관성량이에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보여드릴 거고요. 토크는 회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토크 자동차 좋아하세요? 자동차 보면 뭐 나와요? 이 차의 성능, 이 마력, 그다음 토크 나오죠. 토크. 뭐 킬로그램 미터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 표현하면 뉴턴 미터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토크가 얼마나 세냐에 따라서 자동차의 성능이 표현되죠. 그 회전 능률이에요.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 뭐냐? 팽이 돌릴 때 이게 지금 토크를 가해서 회전을 일으킨 거죠. 그쵸? 어디 쳤어요? 당구 칠 때 죄송합니다. 시내로를 많이 주면 회전이 많이 일어나요. 그죠? 네. 그게 바로 토크예요. 죄송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고 운동학적 변인 뭐고 운동역학적 변인 뭐냐, 물론 이 외에도 있겠지만 운동학적 변인 이것만 쓰면 끝입니다. 자, 다시 위치 변화 포지션이니까요. 나의 위치 처음 위치에서부터 나중에 위치로 위치 변화예요. 그죠? 근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여기가 기준점이냐 아니면 또 다른 어디가 기준점이냐, 이게 다르겠죠. 내가 기준점이 0이다 라고 얘기하면 0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볼 때 우측으로 1m 움직였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다시 내가 어느 기준점이 0으로부터 1m 위치에 있는데 내가 왼쪽으로 1m를 움직였다 라고 얘기하면 기준점으로부터 1m 있는 사람이 기준점으로부터 2m 위치로 움직였다. 2m에서 1m를 빼니 1m 움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뭐를 할 수 있어요? 거리를 할 수 있죠. 변이도 할 수 있죠. 제가 너무 빨라요? 이거 운동학적 변이 다 할 거예요. 지금은 소개를 하는 시간이에요. 시간 알죠? 다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뭐라고요? 속력. 변이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도. 그죠? 속력을 시간으로 나누면 가속력. 속도를 시간으로 나누면 가속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써볼게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뭐가 된다고요? 속력, 스피드가 되는 거예요. 속력을 또 시간으로 나누면, 슬래시는 나눈다는 뜻이에요. 속력을 시간으로 나누면 가속력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다 뭐가 표현되는 거냐면 변화량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변화량. 시간의 변화에 따른 거리의 변화 또는 속력의 변화 또는 그런 것들. 이 반면에 변이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변이를 시간으로 나누면 뭐가 돼요? 속도, 벨로시티가 돼요. 속도를 시간으로 나누면 뭐가 돼요? 가속도가 돼요.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야? 속도는 뭐고 가속도는 뭐고? 가속도는 쉽게 생각해요. 빨라지게 하는 거 또는 느려지게 하는 거. 가속 페달을 악셀레터를 밟으면 플러스 속도가 빨라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속도가 느려지고, 이런 원리인 거죠. 그래서 변이의 변화와 속도의 변화, 이런 것들. 물론 여기에 또 있어요. 가속력. 아니, 각가속력이 아니라 가가속력. 가가속도 또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린 그것까지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선운동에서 얘기고, 그러면 회전운동에서는 여기다 뭘 붙이면 돼요? 각거리, 각변이, 각속력, 각속도, 각가속도, 각가속력, 각가속도. 이것만 붙이면 돼요. 그럼 움직임이 어떻게 다르냐? 그것만 이해하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운동 역학적 변이, 여기 이제 내력, 근력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했죠. 자, 힘이라는 게 있죠. 이 힘이 모든 걸 결정해요. 힘이. 그죠? 그래서 이런 힘에 의해서 지면 발력을 얻고, 마찰력의 크기가 결정되고, 충격량의 크기가 결정되고, 또 그 물체의 운동량이 결정되고, 물체의 회전 능률이 결정이 되고, 또 그렇게 다 결정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 역학을 공부할 때 운동 역학을 분석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성적 분석, 정량적 분석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올해 시험 문제는 다 정성적 분석의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작년과 재작년 문제들은 정량적 분석 문제들이 나온 거고요. 그렇죠? 왜냐면 말로 풀어야 됐잖아요, 올해는. 근데도 어려웠어요. 근데 재작년, 작년은 계산해야 돼서 이것도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성적 분석은 말 그대로 그냥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자, 배드민턴에 포핸드 스트로크를 세게 쳐야 돼요. 어떻게 팔 동작을 취해야 세게 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팔꿈치를 굽혀서 빠르게 각속도를 얻은 후 임팩트 직전에 팔을 최대한 뻗어서 망했다. 뻗어서 최대의 선속도로 셔틀을 친다. 그럼 이제 정성적 분석을 한 거죠. 그럼 이제 정량적 분석을 하면 뭘로 표현해야 돼요? 숫자로 표현해야 돼요. 각 운동량은 몇 라디안 퍼세클 얻은 후 회전 반경을 몇 미터로 늘려 회전 반경 곱하기 각속도를 하면 몇 미터 퍼세클의 선속도가 나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벌써 괜찮아요.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저는요 맨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맨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저만큼 책을 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 근데 그런 거 지금 쫄 필요가 없어요.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제가 지금 배드민턴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하고 배드민턴 하는데 머리가 대머리예요. 대머리요. 그래서 와서 한 게임 하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웃기시다. 예, 한 게임 하시죠? 했어요. 딱 치는데 생각보다 잘하네? 쳤는데 어떻게 간신히 이겼어요. 1세트를. 근데 잠깐 쉬는 사이에 빈틈이 없어. 두 번째 세트 갔는데 말 그대로 빈틈이 없는 거야. 이 사람 몸 풀린 거죠. 저기 주고 여기서 안 돼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니다 생각해서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겼는데 두 번째부터는 기가 눌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못 이겼어요. 두 세트 뭐 거의 하프 스코어로 주고요. 3세트는 한 석점 따고 쳤어요. 저도 나름 배드민턴 좀 치는데 그 사람은 더 잘 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요. 쫄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정성적 상황을 묘사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움직였고, 그죠? 예. 숫자하기 어려운 거. 그냥 만약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말로 표현하는 거. 여기는 숫자 필요해요. 숫자라는 건 누가 봐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결론을 만들어야 되죠.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요거 세 개가 지금 잘못됐네요. 여기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체인지예요. 네, 그죠? 정량적 분석이 정형화된 데이터고 통계 분석, 그 다음에 객관적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역학의 단위인데요. 우리는 지금 국제 표준 규격 SI 스탠다드 인터내셔널 국제 표준 규격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미터, 킬로그램, 세컨 이 규격을 따라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길이를 따진다라고 얘기하면 미터를 써요. 그리고 질량 M 질량은 킬로그램 요거 써요. 그죠? 그다음 시간의 단위는 세컨 초 단위를 써요. 물론 이제 분당 움직인 거리를 따지면 분속을 따질 거고 시간당 움직인 거리를 따진다면 시속을 따지겠죠. 그러면 어때요? 그 양이 너무 커져요. 그래서 초속으로 주로 따져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SI 국제 표준 규격을 따른 이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국제적으로 대부분의 과학단체에서 이 단위를 써요. 그래서 뭐 파운드, 뭐 여기는 영국 단위게 뭐 풋, 슐루, 뭐 세컨 이런 단위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예. 그래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또 지네들 나라에 이게 세잖아요. 그래서 지네들 야드 뭐 이런 거 쓴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 나라 쓰는 거고 우리 임용 시험이니까 MKS기를 따라요.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역학의 기본 단위인데요. 요것도 지금 여기서 다 할 거거든요. 그림으로.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면적. 여러분 몇 평 살아요? 집 몇 평이에요? 전 집 빵평이에요. 집이 없어요. 집을 뺏겨가지고. 전 빵평이고요. 보통 한 면적이 한 평이다라고 생각하면 가로 세로 한 3.3m 정도의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면적은 아이고 보통 넓이에요. 넓이. 그쵸? 부피는 여기에 높이까지 곱한 거예요. 여기에 부피예요. 입체지요. 그쵸?
속도는 요 물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움직여서 움직임이 생겼잖아요. 변이가 생겼는데 시간 동안 얼마나 움직였냐,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가속도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속도의 변화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30km로 달리고 있던 자동차가 속도가 40km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시속 10km로 달리다가 시속 20km로 가속하는 구간 있잖아요. 그때 뭐 했어요? 악셀레터 밟았죠? 오 하면서 밟았을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그쵸? 그게 바로 뭐예요? 가속도예요. 자, 생각해 볼게요. 시속 10m/s로 바꿀게요. m/s가 시속 20m/s로 바뀌었어요. 얘가 처음 속도겠죠? 얘가 나중 속도일 거예요. 속도가 바뀌었겠죠? 뭐 동안? 시간의 변화 동안. 그러면 시간이 몇 초? 1초다 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럼 이렇게 볼게요. 1초 동안 속도가 몇 미터 바뀌었어요? 몇 미터 퍼세크 바뀌었어요? 10m/s 바뀌었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쓰라면 10m/s에 per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나중에 또 해주겠지만 10m/s의 제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속도의 단위예요. 그래서 초당 물체를 1m/s씩 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초당 물체를 10m/s씩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이걸 가속도라고 표현해요. 어셀러레이션. 그럼 그래비티는 뭐냐? 중력 가속도는 뭐냐? 중력 가속도는 9.8m/s의 제곱이에요. 다시 해석하면 1초 동안 물체를 9.8m/s씩 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 귀찮잖아요. 보다 정확히는 9.81m/s의 제곱이라고 써요. 이거 더 귀찮잖아요. 수점 두 자리까지 나가니까. 보통 9.8로 쓰고요. 이거 귀찮으면 10m/s 제곱으로 써요. 왜? 어차피 우리는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거지 소수점 단위 곱하기 배우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쓰기도 해요. 그죠? 네. 그 다음 힘. 그러면 여기 봐요. m/s의 제곱이 가속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물체인지 모르겠는데 그 물체가 초당 1m/s씩 속도가 변한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걔가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애야. 그러면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애가 초당 1m/s씩 속도가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다 1kg짜리, 뭐 4kg짜리, 뭐 14kg짜리, 저의 체중을 얘기하면 80kg짜리 m/s의 제곱. 이러면 80kg의 물체를, 질량을 가진 물체를 초당 1m/s씩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해요? 80N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네. 그 다음에 충격량이에요. 자, 힘을 갖고 있어요. 이 힘, 요게 F죠. F. 이 힘으로 어떤 물체를 얼마나의 시간 동안 충격을 가하느냐. 작용 시간이 길까요? 짧을까요? 짧죠? 어때요? 길죠? 그럼 첫 번째와 두 번째 중 누가 충격량이 클까요? 두 번째가 크겠죠? 여러분들 저격수 나오는 영화 보시죠? 여러분 군대에서 또 갔다 오셨어요? 총 뭐 썼어요? 총 M16? M16을 썼다고요? K2지 K2 M16이라니 예비군도 아니고. 저는 저기거든요. 수색대거든요. 네, 수색대. 저기 7사단 수색대. 그래서 K1 소총을 썼어요. 그러니까 총열이 짧아요. 정확도가 낮아요. 총열이 길어요. 저격수는 총열이 더 길어요. 영화에 보면 저격수는 총열이 엄청 길어요. 이 긴 이유가 뭘까요? 저격수 총은 막 300m, 400m 가는 게 아니잖아요. 2km, 3km씩 간단 말이에요. 총알이. 왜 길을까요? 멀리 쏘려고. 뭘 길게 만들어서? 총열을 길게 만들어서 뭘 길게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시간을 길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량이 커지는 거죠. 그 총 탄환이 가지고 있는 운동량이 커지는 거예요. 멀리 가는 거죠. 우리 포 봐요. 대포. 전차의 포. 그 다음에 뭐 K9 자주포 이런 거 봐봐요. 총열 어때? 포신이 길죠? 왜 길게 만들었겠어요? 멀리 쏘려고.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전차 포를 보면 어디에 끌고 가냐면 기차에다 끌고 가요. 근데 기차 한 량짜리가 아니라 진짜 3량짜리에 포신이 한 3량 정도 길이 돼요. 네, 왜 이렇게 길게 만들었을까요? 멀리 쏘려고. 작용시간 길게 하려고. 네, 그런 거예요. 그럼 운동량이 커지겠죠?
압력. 여러분 지금 지식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죠. 왜요? 제가 단위 시간 동안 너무나 밀착된 내용을 팍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어진 면적에 얼마나 큰 힘을 작용하고 있느냐? 이게 압력이에요. 여러분들은 맨날 보지요. 그거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압력 밥솥. 그죠? 네. 어때요? 수증기가 올라오면서 점점 더 커지죠? 그게 압력이에요. 단위 부피에 얼마나 많은 질량들이, 물체들이 또는 물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느냐. 이거죠. 모멘트, 토크라고 얘기하는데요. 토크는 회전을 일으키는 힘이에요. 그리고 회전을 일으키려면 어디 해야 돼요? 중심에 줘야 돼요? 옆에 줘야 돼요? 옆에 줘야죠. 옆에. 그게 토크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일과 에너지, 인류, 요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이따가 첫 번째 시간에 다시 다루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이해가 안 됐어도 아, 그런 게 있었구나. 첫 시간에 이런 걸 들었었네 하면서 생각을 하면 어렵지 않아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슬라이드인데요. 운동력하기 기초 지식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 몸에 뭘 분석한대요. 분석하려면 어떤 자세로부터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어디서부터 어떻게 움직였다 이걸 따질 수 있으니까 기준 없이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니 그 기준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의 기준 자세는 해부학적 자세야. 너무 적나라하게 그림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탁 펴고 있는 자세입니다. 그럼 손바닥을 이렇게 정면을 보게끔 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엄지손가락에 이제 뼈가 여기 뭐냐면 이거 뭐지? 닭고기 먹으면 이제 윙 있죠. 윙. 요게 그 윙이거든요. 윙 먹으면 뼈가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이 요골과 척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하면 크로스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돌리면 나란히 돼요. 나란히. 그래서 이렇게 펼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 요골과 척골이거든요. 이렇게 나란히 놓은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자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세에서부터 움직임이 이제 시작된다. 뭐 움직임이 시작된다. 움직임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여기서 보면 너무 쉽죠? 여기 어디예요? 가운데죠. 가운데에서 이제 밖으로 벗어나면 뭐 내측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바깥으로 벗어나면 외측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중앙이라고 얘기한다면 반면에 측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를 잘라서 위로 가면 위쪽, 밑으로 가면 아래쪽 뭐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렇죠? 표층, 심층이다라고 얘기하면 뭐겠어요? 피부 쪽, 표층.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면 심층. 어저께 우리 이 대표께서 부산에 가셨다가 지지자로 부인은 왕관을 쓴 60대 아저씨께서 칼로 좌측 경동맥 근처를 찔렀단 말이에요. 여기를 찔렀죠. 근데 다행히도 여기엔 안쪽 깊숙이는 동맥이 흐르고 바깥쪽엔 정맥이 흐르는데 정맥 쪽을 찔러서 그나마 다행이었대요. 동맥을 찔렀으면 피가 솟구쳐 올랐을 거예요. 다행히도. 그래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죠. 어쨌든 심층으로 들어갈수록 몸의 안쪽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근위, 원위 이거 얘기하면 근위는 근육이 붙어 있잖아요. 가까운 쪽을 우리 근위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멀리 있으면 원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에 근육이 여기 딱 가깝게 있으면 근위 단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 상완 이두근이 근육이 있으면 여기에 건들이 약쪽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 끝은 근위 단, 멀리 있으면 원위 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발 같은 경우 등배, 등 배측이 등 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발등이면 발등 쪽, 배측은 발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족저, 바닥은 족저죠. 그래서 발이 이렇게 잡아당겨지면 배축 끌고, 주로 언제 우리가 앉는 동작을 치면 발등이 들어올려지는 것처럼 되잖아요. 이거 배축 끌고, 점프 뛴다라고 얘기하면 발바닥이 내려진 거잖아요. 이러면 족저 굴곡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분석을 해보겠죠. 그래서 조금 좀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요게 이제 근육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건이 있는 부분 가깝니까 근이 단으로 되겠죠. 멀리 있으니까 원이 단이 되는 거예요. 상완 이두근 정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설명들인데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볼 거는 이 근이단과 원이단, 기점과 착점이에요. 기점은 시작되는 곳, 착점은 끝나는 곳. 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작되는 것이 가깝다, 시작되는 것이 멀다, 뭐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또 다음에 할 때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 역학적 표현인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운동을 하는지, 어떤 면상의 운동을 하는지 2차원적인 분석을 하면 우리가 제가 지금 앞쪽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쵸? 앞쪽으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제 기준으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어떤 면상의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앞쪽 요 면상의 움직임을 하는 거죠. 그게 앞쪽에 요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눠져요? 왼쪽과 오른쪽 반반 나눠져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무슨 면이래요? 앞뒤로 나눠서 좌측과 우측으로 나누는 면. 그래서 전후면이에요. 그래서 전후면상의 운동, 전후면상의 운동.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팔 옆구리 운동하듯 이렇게 운동하면 지금 이렇게 이런 운동을 하면 다 무슨 면상의 운동이에요? 이렇게 좌우면상의 운동이죠. 앞쪽 반과 뒤쪽 반으로 나누는, 우리가 옆돌기를 한다. 다 무슨 면상의 운동이에요? 좌우면상의 운동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김연아 선수가 스핀을 돌아요. 이렇게 하면 무슨 면상에? 지면과 나라는 수평면상의 운동을 하겠죠. 근데 돌았잖아요. 지금 제가 다 돌았잖아요. 인사를 할 때도 돌았고, 옆으로 할 때도 돌았고, 그냥도 다 돌았고. 돌았다. 머리가 돌았죠. 뭘 중심으로? 축을 중심으로. 어떤 면상의 운동은 항상 축을 중심으로 돌아요. 그래서 전후면은 무조건 무슨 축을 중심으로? 좌우축을 중심으로. 자, 쉽게 전후면은 꼬치를 이렇게 꽂은 거예요. 좌측에서 우측으로 꽂으면 이렇게밖에 못 돌죠. 자, 좌우면상의 운동은 전우측으로 꽂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돌아요? 이렇게 꽂았으니까 이렇게밖에 못 돌죠. 수평면상의 운동은 위에서 꽂은 거예요. 어떻게 돌아요? 이렇게밖에 못 돌아요. 근데 이건 잘해야 되는 게 장축이에요. 장축. 그러니까 팔을 여기서 이렇게 돌았다. 이것도 수직축을 중심으로 수평면상의 운동이라고 얘기해요. 장축을 중심으로 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면상의 표현을 해드렸고요. 여긴 축을 이렇게 표현해 드렸어요. 전후면은 무슨 축? 좌우축. 좌우면은 무슨 축? 전우축. 수평면은 무슨 축? 수직축. 문제로 나오겠죠. 한 번쯤은. 아직까지는 그냥 기출문제에서 언급만 했는데 무슨 축, 무슨 축, 무슨 면상의 운동, 이렇게 언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3차원의 구조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 전후면은 어떤 면이라 그랬어요? 앞뒤로 가른다 그랬죠. 그래서 몸을 좌측반과 우측반 나눈다. 이거 외우면 이렇게 외우겠죠. 전후면 몸을 앞에서 뒤로 갈라서 왼쪽 반과 오른쪽 반 나누는 거, 이렇게 외운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잘랐구나. 그래서 왼쪽 오른쪽 나눠졌구나. 끝. 그죠? 좌우면은 옆으로 잘랐구나. 앞쪽 뒤쪽 나눠지는 거. 수평면은 수평으로 잘랐구나. 위아래로 나눠지는 거. 오늘 정리 안 되면 집에 가서 두부 한번 사가지고 이렇게 자르세요. 그럼 이해가 쉽겠죠. 그쵸? 그리고 젓가락 3개 가지고 찌르세요. 그쵸? 좌우축, 전우축, 수직축. 그리고 돌려보세요. 아! 더 쉬워. 이따 가시다가 닭꼬치 하나씩 사드십시오. 이해되시죠? 이거는 이제 쉬운 거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전후면은 지금 여기서 보이는 요 면이에요. 요 면이고요. 전후면은 무슨 축을 가지고 움직여요? 좌우축. 요 좌우축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앞으로 숙여지는 움직임만 가능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좌우면이에요. 인체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나눠서 앞쪽과 뒤쪽을 나누는 경우죠. 좌우면은 무슨 축상의 운동? 전후축상의 운동을 해요. 그래서 옆으로만 돌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평면. 이렇게 위와 아래로 나눈 수평면이에요. 수평면은 좌우면과 전후면이 교차되어 만들어진 수직축을 중심으로 회전해요. 그렇죠? 아, 이런 것이구나. 근데 중요한 건 여기보단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죠. 아, 전후면이래요. 전후면은 아까 어떻게 되는 거라 그랬죠? 이렇게 전후면이죠. 무슨 축 사이로 움직여지는 거죠? 좌우축 사이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해부학적 자세잖아요. 해부학적 자세. 해부학적 자세를 벗어나면 굴곡이에요. 해부학적 자세로 돌아오면 신전이에요. 그죠? 굴곡, 신전.
그럼 팔 보세요. 팔꿈치가 이렇게 들어와요. 굴곡 신전이에요. 그러면 자 굴곡된다. 여기서 이렇게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굴곡된다 라고 얘기하면 각도가 몇 도예요? 180도에서 몇 도로 바뀌었어요? 90도로 바뀌었죠? 아, 각도가 작아지는구나. 그렇죠? 반대로 굴곡되었다가 다시 신전되면 각도가 커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언제나 그러라는 법은 없어요. 과학은 기준을 누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은 굴곡은 각이 작아지는 거. 또 신전은 각이 커지는 거. 근데 저는 지금 어디를 기준으로 잡았어요? 이 안쪽을 기준으로 잡았잖아요. 근데 측정자가 난 바깥쪽에서 재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는 180도였지만 나중엔 뭐예요? 270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도가 더 커진 거죠. 굴곡되었으나 각이 커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린 뭘 봐야 돼요? 수치로만 보면 각이 커졌지만 실제 움직임을 보면 굴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해부학적 자세에서 벗어나면 굴곡이에요. 자, 팔이 움직여지는 것도 팔이 이렇게 들어올려져요. 이건 굴곡 신전 뭐 어떻게 얘기해야 돼? 막 힘든데 이것도 벗어난 거잖아요. 굴곡이에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신전입니다. 근데 뒤로 더 갔어요. 과하게 갔죠. 과신전이에요. 그죠? 다리도 해벅적 자세에서 벗어났어요. 뭐예요? 굴곡이죠. 신전이죠. 뒤로 더 갔어요? 과신전이에요. 그죠? 자, 슬관절을 기준으로 해서 무릎을 굽히면 해벅적 자세 벗어났죠. 얘는 앞으로 벗어나면 큰일 나겠죠. 네. 뒤로 가야지. 굴곡이죠. 신전이죠. 그죠? 네. 발도 아까 발등이 굽혀지면 배축 굴곡, 발바닥 쪽을 펴지면 족저 굴곡, 이렇게 되는 거죠.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는. 자, 이번 좌우면이에요. 좌우면 앞쪽과 뒤쪽을 나눴어요. 무슨 축을 중심으로 해주네요? 전우축을 중심으로 해주네요. 옆돌기 뭐 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우리 체조할 때 팔 이렇게 올리잖아요. 나비를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 바깥으로 쭉 펴져서 이거를 외축으로 회전해서 외전, 내전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네번 외번은 태권도 하시는 분들이 좀 태권도 하신 분 우리 안 한 사람이 없지 대한민국 사람 중에 그죠? 이걸 물어보는 자체가 자 조끼를 세웠다 뭐요? 조끼 4번 외번 그죠? 여러분들 이거는 다르다. 농구 하시다가 많이 다쳐보신 분 발목 뼈 보신 분 어떻게 뺐어요? 이렇게 돌아갔죠? 그 4번 염자예요. 4번 염자. 그쵸? 4번. 거의 다 4번 염자로. 제가 왼쪽에 3번, 오른쪽에 4번 염자 다 했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족저 굴곡이 안 돼요. 발목이. 그래서 장인어른한테 인사드리러 갔는데, 첫 인사드리러 갔는데,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제 절하고 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족저 굴곡이 안 돼서 다리가 안 펴져요. 그래서 첫 만남에 책상 대고 딱 앉았죠. 장인어른이 저보고, 선생님, 사가지가 오자마자 그러셨어요. 한참을 그냥 그랬네요. 제가 지금 이해하시더라고요. 반대쪽은 외번. 르브론 제임스가 게임 중에 한번 외번 염자 당한 적이 있거든요. 이건 심각해요. 밖으로 접히는 거기 때문에 야구하다가도 이제 외번 염자 많이 나오고 그래요. 이건 심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거상 강화는 어깨를 이제 들어 올리는 거상 강화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도 이제 똑같죠. 외전 내전.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요골구고 척골구고인데 요거는 이제 손에 엄지손가락 쪽 요골 쪽으로 굴곡됐다. 또는 새끼손가락 쪽 척골 쪽으로 굴곡됐다. 요골 굴곡 척골 굴곡이에요. 그죠? 왜냐면 그 움직임의 자유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수평면상의 운동이에요. 수평면상의 운동. 여기 이제 회전이니까 로테이션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장축을 중심으로 회전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다리를 보면 여기 이제 고관절이 있고요. 고관절을 치고 다리를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쪽으로 돌리면 당연히 무슨 회전이겠어요? 뇌측 회전이겠죠. 반대쪽으로 돌리면 외측 회전이 되겠죠. 야, 이거 나중에 하자. 너무 많은 걸 하니까. 팔도 이렇게 돌리면 내측 회전, 이렇게 돌리면 외측 회전. 보세요. 축이 어깨까지 전체 축일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축일 때. 근데 여기를 보면 밑에를 보면 어디에요? 요 전환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전환만. 여기 얘를 고정시키고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이렇게 돌릴 수도 있죠. 엎침, 뒤침, 회내, 회외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배구 할 때 어떻게 해요? 빵 치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회내예요, 회외예요? 해외죠? 네. 배구 스파이크 해외. 반대로 스파이크 이렇게 쳤다. 회내예요. 농구할 때 우리나라 농구 선수 어떻게 써요? 이렇게 써요. 해내요, 회예요? 해외죠? 해외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써요. 이렇게. 회내요. NBA 스티펀 커리나 NBA 선수를 보면 우리나라 선수는 슛 쏘면 어때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NBA 선수 이렇게 돼요. 보세요, 오늘 NBA 다 이래요. 이렇게 써요, 다. 내 슛을 써요. 그게 역학적으로 더 멀리 던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정형화돼 있죠. 네. 근데 점점 이제 신체적 능력이 커지니까 이렇게 많이 써요. 저도 농구할 때 슛을 내 슛을 써요. 네. 이렇게 축이 바뀌니까 다르게 느껴지죠. 그런 것들도 다 하고요. 근데 외전은 외전인데 이렇게 이제 전우축의 외전이 아니라 수직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딱 펴지면 수평 외전, 수평 내전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거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회전이 아니라 이제 서컴덕션이라고 해가지고 원뿔형의 운동이에요. 이게 여기 지금 공과 구멍 관절이 이제 어깨나 고관절이 어떤 운동을 하냐면 이렇게 뿔을 만졌어요. 원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원뿔 만드는 거. 요게 이제 우리는 회선 또는 휘돌림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휘돌림에 관련된 문제는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체 움직임이 어떻게 주로 움직여지는지 주동근과 기랑근, 협력근 이런 것들도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팔굽혀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육이 짧아지면서 수축할 때나 늘어나면서 수축할 때 관절의 움직임이 굴곡이 되는지 신전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팔도 지금 이렇게 원래의 상태에서 벗어나면 굴곡이라고 그랬죠. 신전됐고, 그쵸? 과신전됐고. 무릎 관절 같은 경우도 이제 펴졌다가 굽혀져 있는 건데 지금 앉아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릴 때는 펴지는 건데 저항은 커지는 거죠. 들어야 되니까. 근데 서 있는 자세에서 굽혀질 때에는 굽혀지는 건데 또 내가 저항이 커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역학적인 분석을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볼 거고. 그다음 스쿼트 자세. 근데 올해 시험 문제 나왔던 이제 햄스트링 관련 문제예요. 그래서 햄스트링은 되게 재밌죠. 이렇게 가면 선생님 그만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려고 하니까 파란 거 보고 이제 저는 멈춰서 이따 할게요 이렇게 하고 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행 자세에 대한 무릎 관절에 대한 그 다이어그램으로 관절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표현한 거예요. 이것도 이제 좀 이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인데 킥 동작에 대한 무릎 관절의 움직임들 또는 고관절의 움직임을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기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기출 문제 풀어보면서 이거 하면 1시간 걸려요. 그래서 이거 하고 기출 문제 보면 금방 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또 금방 하죠. 이렇게 기출 문제 풀어볼 거고요. 자, 세 번째 보면요. 재밌지 않아요? 재밌죠? 네, 되게 재밌어. 이거 좋네. 근데 이번이 제일 재밌어요. 이 세 번째가 제일 재밌어요. 인체 물리적 특성. 이거는 근데 되게 어려운 물리학적 지식이 다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인체 움직임에 대해 설명 안 하고요. 그냥 자연 현상에서의 다 설명일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다 인체와 관련된 스포츠와 관련된 내용으로 다 설명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 배경을 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먼저 이걸 알아야 돼. 질량, 매스. 자, 존재하는 것은 곧 질량이 있다. 존재하는 것은 분명히 무엇인가 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우리 죽었어요. 어떻게 돼요? 생각하고 싶지 않죠? 이제 이명시험지 봐야 되는데 벌써 죽었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고요? 어쨌든 내 몸의 70%는 뭐예요? 수분이에요. 수분 날라가죠. 그리고 나머지 뼈나 이런 것들은 썩어서 이제 사라지겠죠. 하지만 다 사라져도 질량 보존, 질량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주로 가면 우리 우주에서 막 사람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게 인류의 고민이에요.
우주로 가야 되니까. 근데 우주로 가면 죽잖아요. 어쨌든 사람이. 근데 얘 어떻게 해요? 안녕 빠이빠이 하고 이제 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내버리면 걔네들이 맨날 나가서 엄청나게 많은 시체들이 지구 주위를 다 또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난리 나겠죠. 그래서 초고속 냉동을 해요. 그리고 초고속 냉동 건조를 시켜요. 그래서 뽀개요. 네, 박살을 완전 가루를 내요. 수분만 날려보내요. 그럼 나머지 뭐가 남아요? 아주 미세한 가루들만 남아요.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저기 유기물로 쓰겠죠. 네. 인생은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량은 어디나 존재해요. 그럼 질량이 크다. 뭔가 많이 들어있다. 이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걔는 무거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질량이 크면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우리 사람 이렇게 얼려가지고 부신 다음에 했나 그러지. 질량을 작게 만드는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내 질량에는 수분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량이 크면 안 움직여요. 질량이 작으면 잘 움직여요.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곧 질량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래서 그걸 관성의 척도라고 얘기합니다. 관성, 자신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뉴턴의 제1법칙. 네. 자, 이 질량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의 흐름도 이 질량에 의해 결정되는 거고, 공간의 움직임도 이 질량에 의해서 모든 게 다 결정되는 거예요. 지구의 중력 역시도 이 질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질량이 크다라는 건 그만큼 힘이 세다라는 거고요. 질량이 크다라는 건 그만큼 자신의 성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제 몸무게가 80kg 중인데 우리는 몸무게 몇 킬로그램이에요?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80kg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뭘 얘기한 거예요? 질량을 얘기한 거예요. 그럼 몸무게 몇 킬로예요? 74요. 이봐요. MKS계를 따르고 있는데 74래요. 74cm인가요? 킬로그램이요. 이제 킬로그램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 단위를 꼭 잘 써야 돼요. 킬로그램. 질량인 거죠? 네. 여기에 뭘 붙여야 돼요? 중력 가속도를 붙여야 돼요. 킬로그램 중. 근데 우리는 어디서만 살아요? 아마 이 중에서 지구를 떠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린 지구에서만 살 거예요. 그죠? 그래서 70kg 중, 80kg 중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80kg, 74kg 이렇게 써요. 그래서 질량은 뭐예요? 그냥 크기만 가지고 있어요. 질량이 어디로 큽니다. 질량이 이쪽으로 커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리, 뭐 속력 이런 것들은 어디로 빨라요, 어디로 멀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크기만 가지고 있는 걸 스칼라량이라고 해요. 이것도 다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근데 무게 같은 경우는요, 봐보세요. 지금 80kg 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비티, 중력 가속도를 10m/s의 제곱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80kg이라고 있는 질량에 지금 중력 가속도 10m/s의 제곱이 곱해진 거니까 지금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해지니까 뭐가 돼요? 무게가 돼요. 뭐요? 80 곱하기 10은 800kg m/s의 제곱. 요거는 뉴턴. 그래서 800뉴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80kg 중이다 라고 얘기하면 무게는 몇 킬로그램 m/s가 돼요? m/s의 제곱이 돼요? 800kg m/s의 제곱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800뉴턴. 근데 방향은 어디로 800뉴턴이에요? 그렇죠. 지구가 당기는 아래 방향으로 800뉴턴이에요. 그리고 방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벡터예요. 그래서 스칼라의 벡터를 곱해버리면 뭐가 돼요? 순간 방향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스칼라와 벡터를 곱하면 벡터가 돼요. 그래서 무게는 힘의 하나로 질량의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이다. 웨이트. 근데 요거 잘 보세요. 여기다 이제 하나만 응용해서 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 어셀러레이션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은 공식이죠. 근데 요거는 지금 9.8로 정해져 있는 값이고 요 가속도는 내가 힘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값인 거죠. 많이 주면 얘가 커질 거고 지구의 중력보다 더 세게 줄 수도 있겠죠. 뭐 이게 딱 9.8로 정해져 있지만 내가 20m/s 제곱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지면 발력을 통해서 내가 지금 10m/s 제곱의 중력 가속도보다 더 빠른 힘을 위로 올려 보냈어요. 한 15 이렇게 했어요. 그럼 위로 얼만큼 뜰까요? 5m/s 제곱의 가속도가 위로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뜨는 거죠. 그래서 지면 발력은 중력보다 큰 힘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떠요.
이렇게 하면 덩크슛도 할 것 같지만 만들어내기가 어렵죠. 꿈이 있어요. 덩크슛 하고 싶은 꿈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질량은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이기 때문에 어디 가도 안 변해요. 지구에 있어도 질량은 그대로, 다른 곳에 가도 질량은 그대로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지 질량은 뭐만 나타내는 거다?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것일 뿐이다. 그럼 무게, 힘, 이걸 나타내려면 뭐가 여기에 곱해져야 된다? 바로 물체를 잡아당기는 어떤 부분, 가속도, 중력 가속도, 이게 곱해져야 무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종희 선생님이 쓰신 생체역학 책에 보면 질량과 무게에 대한 표현이 약간 5개념으로 잡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버리시고 질량의 중력 가속도를 곱한 것이 힘이다. 따라서 무게는 질량 곱하기 뭐다? 중력 가속도다. 그럼 이거 바꾸면 어떻게 돼요? 질량은 뭐분의 뭐다? 중력 가속도분의 무게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74kg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74kg은 질량을 얘기한 거고, 정확히 표현은 74kg 중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죠. 그래서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몸무게를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소개팅 하러 가가지고 저희 몸무게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요 운동력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84kg 중력 가속도 곱한 값입니다. 네, 그죠? 이명의 생활화. 자, 근데요 지구의 중력이 이거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죠? 이거 다시 0.98 이게 왜 이렇게 써져 있죠? 에이, 지구의 중력은 9.8 m per sec죠.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1.6이고요. 이게 잘못 나왔네. 네. 9.8인데 이거는 뭐예요? 9.8 m per sec예요. 초당 어떤 물체를 9.8 m per sec씩 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에요. 근데 다리 중력은 1.63 m per second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의 중력의 약 6분의 1이에요. 그러면 내가 60kg이에요. 지구에서 60kg 중이에요. 그러니까 600N이에요. 그러니까 체중은 질량은 60kg에 지금 중력 가속도 10 해가지고 600N인데 달로 가요. 그럼 6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그럼 몇 뉴턴이 돼요? 100N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달에 있는 닐 암스트롱이 거기 가서 그 나사에서 그 영상을 안 찍어서 공개 안 하잖아요. 암스트롱이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덩덩 막 이러고 놀았던 거죠. 이러고 촐랑촐랑거리고 우주 비행사가 그러니까 그 영상을 공개할 수가 없는 거야. 통통 이렇게 튀고 놀았던 거예요. 왜? 내 힘은 그대로인데 중력이 작아지니까 통통 점프가 뛰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질량이 큰 곳에는 중력이 커요. 질량이 작은 건 중력이 작아져요. 그럼 중력이 가장 큰 건 뭘까요? 블랙홀이에요. 네.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중력. 그래서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그 블랙홀이 바로 그런 거죠. 그 우린 지구에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구의 중력, 이건 뭐냐면 공간의 왜곡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력이 크면 클수록 이런 공간의 왜곡을 일으켜요. 그래서 블랙홀을 보면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타원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보이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위쪽은 이 블랙홀 뒤쪽에 있는 회전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시 공간이 왜곡되니까 뒤쪽까지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굴곡이 크면 클수록 시간이 천천히 흘러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그래서 중력은 요거만 알면 돼요. 중력은 이건 알아둬야 돼요. 만유인력 상수. 우리 뉴턴이 사가 떨어지는 거 보고 뭘 발견했어요? 아, 땡큐 이걸 발견한 게 아니라 얜 왜 떨어졌을까? 왜 물체는 떨어질까? 질량을 가진 두 물체들은 서로 잡아당기는 게 있다. 모든 세상의 만물의 모든 것은 질량이 있고 그 질량이 있는 모든 것들은 서로 당기는 힘이 있다. 이게 만유인력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us, 지구. 이거 나 이렇게 얘기하면 지구와 나는 서로 잡아당긴다. 어디 뭐에 반비례한다. 서로 간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두 물체의 질량이 있는데 서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중력은 커지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중력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로켓을 쏴요. 왜 지구를 벗어나기 힘들까요? 이 중력을 벗어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중력권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로켓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추진력의 힘이 필요한 거죠. 다시 질량이 클수록 중력은 크다. 서로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 중력은 작아진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 지구의 모양을 보면 이렇게 완벽한 원형이면 항상 지구 중심을 향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 막내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아빠, 남극은 있잖아. 여기 맨 밑에 있잖아. 근데 우리 거기 사람들 왜 안 떨어져? 그 펭귄들은 도대체 거기 왜 있는 거야? 저게 중력 때문이야. 아빠, 중력은 위로, 아니, 중력은 아래로, 부력은 위로라고 배웠어, 아빠. 이렇게 제가 유치원 갔다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2학년 학교 갔다 오더니 부력은 위로, 중력은 아래로, 중력은 아래로, 부력은 위로 이렇게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하는 말이 고민이 생기는 거죠. 남극? 아빠, 남극은 아래 있어. 그 중력은 아래래. 그럼 남극에서 떨어져야 되잖아. 왜 안 떨어지는 거야? 중력은 아래로 작용하니까. 여기 아래는 이쪽이잖아.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 아들은 신인 거예요. 신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입장에서 바라본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지구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지구 중심 여기니까. 우리 여기서의 아래는 이쪽 방인 거죠. 제 아들은 신이기 때문에 걔가 올 때는 여기 아래인 거고요. 그래서 역학은 항상 기준이 어딘지 이걸 잘 봐야 돼요. 자, 얘는 지금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죠? 여기 컵 여기 있어요. 자, 얘는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죠. 뭐 그래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에너지 움직였잖아요. 에너지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준이 여기 있었는데 기준점을 밑으로 내려버리면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기준점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지구를 보니까 완벽한 원형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타원형이거든요. 그러면 중심에 여기 반경하고 여기 A하고 B하고 따지면 누가 더 길까요? 당연히 적도 쪽이 더 길어요. 회전 반경에 반비례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여기는 멀어졌으니까 중력이 작아지겠죠. 여기 극지방이니까 가까워졌으니까 중력이 커지겠죠. 그래서 헬스면에 가까워 북극에 근접할수록 중력은 커지는 거예요. 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심부로부터 멀어지니까 중력이 작아지는 거고요. 그죠? 자, 그럼 중력 가속도에 따라서 이제 보면 중력은 가속도라 그랬잖아요. 가속도. 이것도 또 다시 다 할 겁니다. 가속도는 자, 일단 요거부터 다시 한번 설명하면 가속도는 시간분의 뭐다? 속도의 변화다. 당연히 시간도 변화가 된 거겠죠. 그렇죠? 그럼 속도의 변화는 뭐냐? 나중 속도에서 뭐를 뺀 거다? 처음 속도를 뺀 거예요. 예. 그럼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나중 속도가 처음 속도보다 빠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나중 속도가 처음 속도보다 느려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얘는 속도가 증가한 거잖아요. 속도가 증가했구나. 그럼 얘는 속도가 감소한 거잖아요. 속도가 감소했구나. 악셀레터를 밟았구나. 브레이크를 밟았구나. 이 뜻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물체가 밑으로 자유낙하해요. 악셀레터를 밟았을까요? 브레이크를 밟았을까요? 악셀레터를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낙하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게 이제 초당 이제 찍었다면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찍었는데 초당 움직이는 변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점점 더 빨리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속도보다 여기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쵸? 초당 얼마씩 빨라졌을까요? 9.8m/s씩 빨라졌을 거예요. 중력 가속도를 10m/s 제곱이라고 따진다면 여기는 몇이 될까요? 여긴 10, 여긴 20, 여긴 30, 40, 50, 60, 70, 80, 90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투사해서 이게 자유낙하는 수직 하방으로 낙할 거니까 10, 20, 30, 40, 50, 60, 70, 80, 90이 되는 거죠. 점점점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진공관하고 공기를 놓고 보면 우리는 이 공기의 저항을 배제하고 물체의 자유낙하를 따져요. 그러면 공기가 없으면 깃털하고 이 공하고 분명히 무게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딱 자유낙하 시키면 낙하하는 속도가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저항이 없기 때문에요. 유체, 공기의 저항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 공기 중에 보면 얘는 무거운 물체는 이렇게 쑥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깃털은 슝슝슝 날리면 떨어져요. 늦게 떨어지겠죠. 뭐 때문에 늦게 떨어졌을까요? 공기 저항 때문에 늦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한번 출연을 해줘야겠죠. 자, 아들이. 요게 이제 보세요. 소리가 안 나오지? 여기 지금 왼쪽은 진공이고 오른쪽은 공기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깃털이 이제 떨어질 거예요. 아, 왼쪽이 공기고 오른쪽이 진공이구나. 깃털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돌려요. 그럼 깃털에 이게 진공에 있던 거는 빨리 돌려라. 이봐요. 천천히 떨어지죠. 이렇게. 진공에 있던 건 벌써 떨어진 거예요. 다시. 네. 진공에 있는 거 벌써 떨어져 안 보이고 공기 중에 있는 것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공에 있는 곳은 밑에서 진행 방향에 반대로 작용하는 항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뚝 떨어진 거고, 공기 중에 있는 건 진행 방향에 반대로 작용하는 공기 저항 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천천히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내년에 가서 여름방학 때 할 거, 패러글라이딩 이런 거, 공기 저항을 이용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시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것도 이제 또 할 거고요. 여기는 이제 좀 더 수치적인 걸 넣었어요. 그래서 자 9.8m/s인데 지금 속도가 변화가, 그러니까 지금 1초씩 한 거예요. 1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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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흐른 거고요. 초당 여기 V1, V2, V3, V4 이렇게 얘기할게요. 중력 가속도가 뭐라고요? 중력 가속도 뭐라고요? 9.8m per sec의 세크다 이렇게 얘기했죠. 1초 동안 9.8m per sec 속도만큼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1초 동안 여기 몇 미터 per sec 바뀌었어요? 9.8 그죠? 여기는 여기 9.8이고 여기도 9.8이죠? 여기도 9.8이죠? 29.4에서 19.6 빼면 9.8이잖아요. 그래서 속도 변화가 똑같은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등 속도 운동과 등 가속도 운동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은 이 그림은 등 가속도 운동이잖아요. 그 옆에다 등속도 운동을 그리면 어떻게 그려질까요? 옆에다 그려놓는다면, 막 그럴 순 없지만 우주에서 자유낙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주에서 톡 쳐가지고 밑으로 떨어뜨렸다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똑같이 떨어질까요? 아니겠죠. 등속도 운동을 하려면 1초, 2초, 3초, 4초, 5초, 여기 다 뭐 9.8, 9.8, 9.8, 9.8, 9.8이어야 돼요. 속도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등속도 운동, 속도 변화가 똑같은 등속도 운동이다. 여기는 가속 속도 변화가 가속도가
안 변하는 등 가속도 운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투사체 운동하면 밑으로 떨어지는 건 뭐 등 가속도 운동, 옆으로 날아가는 건 등속도 운동인데 이건 조금 이제 삼각함수가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하면 아까 내려오는 건 악셀레터 밟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반대로 위로 올려요. 공은 빵 차 올려요. 그럼 언젠가는 멈추겠죠? 그럼 뭐 한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뭐가 잡아당겼을까요? 올라가는데 중력이 밑으로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못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돼요. 위로 올라갈 때는 속도를 줄이고 내려올 때는 속도를 빠르게 하겠죠.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악셀레터를 밟으면 되겠죠. 그럼 이게 위로 높이 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차면 돼요? 세게 차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중력 중심인데요. 이 중력은 항상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에 작용을 해요. 그러면 중력 중심이 여기에 이제 작용하면 위 아래 따져서 위쪽 반 질량, 아래쪽 반 질량. 여러분 볼 때 이제 우측 반 질량, 좌측 반 질량이 똑같은 곳이 무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중력 중심이 센터 그래피티가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자세 이렇게 낮춰요. 그럼 무게 중심이 어떻게 됐어요? 아래로 내려가겠죠. 아까는 배꼽 정도에 있는 무게 중심이었는데 자세를 낮추니까 다리 가랑이 사이 밑으로 내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무튼 여기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무게 중심이 신체 바깥으로 나간 거죠. 몸을 보면 여자들 보면 골반이 넓잖아요. 어저께 와이프랑 지하철 가는데 차마 앞에 가신 분이 도대체 골반이 얼마나 넓으신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구나. 네. 근데 이렇게 무게중심이 낮아요. 남자는 약간 좀 높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지금 역동적으로 이제 무게중심 움직이기 좋고 여자는 좀 안정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중력은 항상 이제 몸의 중심에 작용해요. 이것도 어려운 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구의 중력은 항상 무게중심에 작용하게 되니까 이 무게중심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스포츠의 기록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무게중심을 이제 구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영상 분석을 이용하는 건 스틱 피겨 같은 거 이용해 가지고 막 움직일 때 무게중심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거 따지는 거거든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평형판 측정 이용법이나 무게중심 스틱 피겨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좌표를 이용해서. 그래서 그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상 분석법이나 요건 평형판 측정 조금 이따가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좌표 이용하는 거 요건 조금 어렵긴 하지만 뭐 이번에 한 번 하고 다음에 또 한 번 더 할게요. 무게중심 이동인데요.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역계하죠. 3대 몇 킬로 들어올리십니까? 예. 아무튼 이렇게 딱 들어올렸어요. 그러면 요게 무게중심 어디쯤 있을까요? 여기쯤 어디 있겠지. 여기쯤 어디. 들어올렸어요. 무게중심 어디 있을까요? 아마 이쯤 어디 올라갔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게중심 역도는 큰 힘을 요구하지만 무게중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균형 잡기가 힘들 수 있어요. 이 균형 잡기 왜 힘들지는 나중에 정력학적 분석에서 또 살펴보기로 해요. 이렇게 있겠죠. 다이빙 선수들이요. 공중에서 무게중심을 막 바꿔요. 이게 파이크 자세거든요. 파이크 자세를 취하면 여기 여기쯤 있어야 되는 게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 몸 바깥으로. 그래서 무게중심이 몸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무게중심이 바뀐 건 아니에요. 내 자세가 움직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무게중심은 전 여기 있잖아요. 지금 제가 공중에 있다고 생각되면 이 무게중심은 안 바뀌는 거예요. 내 자세가 바뀌는 거지. 이렇게. 근데 지면에 접촉하고 있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무게중심이. 근데 공중에서 얘는 투사된 이후로는 절대로 안 바뀌어요.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도 얘는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자세가 바뀌면 밖으로 나갔지만 얘가 나간 게 아니라 내 몸이 나간 거예요. 좀 쉽게 이해를 드리면 자, 제가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어요. 자, 무게중심 여기 있겠죠? 여기 있겠죠? 제가 앞으로 숙일게요. 그러면 무게중심이 어디로 갈까요? 앞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 쓰러져요. 그죠? 근데 공중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무게중심은 항상 여기 있어요. 발바닥 위쪽에. 그러니까 안 쓰러지죠. 이해되죠? 근데 체조 같은 경우에 허리 제기 동작인데요. 요 자세 너무 좋아요. 그죠? 허리 제기 동작. 다 여기. 이 허리 제기를 하면 보세요. 원래 무게중심이 여기 있으면 이 발을 넘으려면 무게중심을 이만큼 높여야 되잖아요. 지면으로부터 이만큼 높이는 거하고 이만큼 높이는 거하고 A하고 B 중에 누가 더 쉽겠어요? B가 더 쉽겠죠?
그럼 똑같은 높이를 넘는데 힘 적게 들이고 넘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똑같은 높이를 들어올릴 수 있다면 더 높은 높이를 넘을 수 있겠죠. 정면 뛰기 보세요. 얘는 요거 이 바 넘는데 무게중심을 여기까지 올려야 되잖아요. 이만큼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리롤 오버 같은 경우 그 자세로 넘다가 포스베리 배면 뛰기 자세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세계 신기록이 많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 허리 재기 자세를 통해서 무게중심을 낮추되 반은 높은 높이의 발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정성적으로 분석하는 거죠. 자, 다시 정면 뛰기와 포스베리를 보면 여기 핵심은 이거예요. 동일한 높이를 넘을 때 더 작은 힘으로 또는 동일한 힘이라면 더 높은 높이로. 자, 투자를 똑같이 했는데 더 성과가 많으면 좋죠. 조금 투자했는데 성과가 많으면 좋은 거죠. 이게 뭐예요? 경제적 효율이거든요. 우리는 스포츠에서는 더 높은 높이를 넘어요. 더 멀리, 더 빨리, 더 높이 해야 되잖아요. 더 높이를 넘는데 동일한 힘을 가지고 더 높이 넘는다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예전에 실험을 했어요. 흑인하고 백인하고 높이뛰기 기록을 쟀거든요. 근데 기록이 둘이 똑같아요. 근데 흑인은 높이뛰기를 배운 지 얼마 안 됐어요. 백인은 높이뛰기를 아주 잘하는 숙련자예요. 자세를 봤더니 백인은 허리재기를 엄청 잘해요. 그래서 탁 높이를 넘어요. 근데 흑인은 흑형들 있잖아요. 탄력 엄청 좋잖아요. 빵 뛰었는데 허리재기가 안 되는데 그냥 넘어요. 네. 만약에 흑인 형아가 허리재기를 배웠다면 더 높은 높이를 넘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분석하는 거고 그런 역학적 자세와 동작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린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밀도에 따라서 이런 이제 중량에 따라서 무게중심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그 다음에 자세의 변화에 따라서도 또 이렇게 또 다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물속에서 움직임도 많잖아요. 뭐 수중 스포츠도 많고 그 중에 이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인데 이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는 이거예요. 제가 개념만 설명해. 물속에 잠긴 물체의 부피만큼 물의 무게에 해당하는 상향의 힘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물속에 있으면 내가 많이 잠기면 많이 뜨게 돼요. 근데 내가 몸속이 꽉 찬 몸이 잠기면 잘 안 떠요. 근데 몸속에 빈 공간이 많은데 많이 잠기면 많이 떠요. 그러니까 내 몸에 빈 공간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물을 채우면 어떻게 했어요? 제 몸무게가 늘어나겠죠. 반대로 내쉰 다음에 여기다 물을 채워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가볍겠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숨을 들이마시면 몸이 떠요. 물속에 숨을 후 내쉬면 몸이 가라앉아요. 왜? 내 부피가 작아졌고 부피가 작은 만큼 넣을 수 있는 물의 양이 적어지고 그만큼 부력이 작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크게 하면 물을 더 많이 넣을 수 있고 많이 넣을 수 있는 만큼 물의 양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부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왕에게 명령을 받았어요. 야, 내가 금 세공한 놈한테 왕관을 줬단 말이야. 근데 이 새끼 이거 죄송해요. 말이 이놈 이거 왕관 이거 이상해. 이거 금 많이 안 쓴 것 같아. 은 쓴 것 같아. 은. 너 이거 밝혀와. 안 그러면 못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 왕이 밝히라고 한 마지막 날까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밝혀? 에라 모르겠다. 죽을 거. 목욕이나 한 판 하고 가자. 그래서 목을 하러 탁 하는데 물이 넘치는 거예요. 알았다. 왕이 준 금의 부피를 알면 왕이 준 금의 무게를 알 수 있는데 왕이 준 똑같은 무게의 금이 들어갔을 때 넘친 물의 양하고 왕관을 만든 그 왕관을 넣었을 때 넘친 물의 양이 다르면 그 왕관은 금이 아닌 다른 무엇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물이 넘친 양이 달랐어요. 그래서 빨가벗고 간 거죠. 유레카 하면서. 그죠? 사람들은 뭘 받겠어요? 가운데 걸 받겠지만 왕은 너 똑똑한 놈이다 하고 살려준 거죠. 그게 부력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보세요. 여기는 이제 물체인데 돌, 나무예요. 그러면 돌은 무겁겠죠. 나무는 가볍겠죠. 요 똑같은 부피에 물을 넣어요. 그럼 물보다 얘가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물보다 얘가 무거울 거예요. 물보다 무거우니까 가라앉는 거예요. 동일한 부피에 물을 넣었어요. 물하고 나무하고 동일한 부피의 무게를 재봐요. 나무가 더 가볍겠죠. 그러니까 뜨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부력은 여기만 있냐? 대기에도 있어요. 기구잖아요. 이건 언제쯤 여러분들 타시게 될 거냐면 신혼여행 가서 타시게 될 건데 자 여기 바깥의 대기 공기는 차가워요.
근데 안쪽에 열기구 넣으면 불을 켜주면 여기 있는 공기 분자들이 팽창을 해요. 그러면 바깥쪽의 공기 밀도하고 안쪽의 공기 밀도를 비교해보면 바깥쪽의 공기 밀도보다 안쪽의 공기 밀도가 현저하게 작아져요. 이게 뭐예요? 밀도가 작은 건 가볍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뜨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부력이에요. 부력은 위로, 중력은 아래로. 중력보다 부력이 커지니까 뜨는 거예요. 그죠? 인체의 비중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킨스쿠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도 괜찮아요. 오늘 집에 와서 욕조에 가셔서, 욕조 있죠? 욕조가 없으면 화장실에 물을 좀 받으세요. 문을 꽉 닫고 그 다음에 탁 뒤로 누우세요. 몸은 절대로 안 가라앉아요. 왜냐면 물속에 잠긴 물체, 내 몸의 부피에 해당하는 물의 무게가 내 몸의 무게보다 무겁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숨을 후 내쉬어보세요. 그럼 이제 체용적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빈 공간이. 그럼 물을 담을 수 있는 양이 적어지니까 내 몸의 부피에 해당하는 물의 무게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력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가라앉아요. 그걸 음성부력이라 그래요. 그리고 다시 숨을 들이마시면 위로 떠올라요. 근데 물속에서 들이마실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스킨스쿠버 할 때 공기통을 메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스킨스쿠버를 하면 그걸 배워요. 다 이제 납 같은 거 차고 중량을 차고 이렇게 탁 수영을 하면 호흡을 조절해서 무중력을 체험하면서 수영을 하거든요. 스쿠버잉을 하거든요. 근데 하다가 내가 뜨고 싶어요. 그럼 숨을 들이마시면 몸이 살짝 떠요. 그리고 더 가라앉고 싶다 그러면 후 내쉽니다. 이거 힘들잖아요. 밑에 내려가고 싶은데 난 숨을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납땜 같은 거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라앉을 수 있게. 그리고 우리 바닷물 같은 경우에 보면 밀도가 높으면 무게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물 같은 경우는 소금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밀도가 많아요. 커요. 그래서 민물보다 바닷물이 더 잘 떠요. 바닷물 가면 이것도 신혼여행 가셔서 저기 사해를 한번 가보시면 거기 염분의 농도가 엄청나게 높거든요. 거기는 그 튜브 없이도 떠요. 꼭 합격하셔가지고 여자친구 아내분과 함께 사해에서 책을 읽는 사진을 밴드에 꼭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선수 체지방은 장거리 수영 이런 거 뭐 좋겠죠. 뭐 이건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요. 선수에게 작용하는 부력은 유체 밀도와 온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유체 밀도가 크면 클수록 부력은 커지는 거고 밀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부력은 작아지는 거예요. 이 정도지 이걸 시험 문제로 뭐 내겠다 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부력 중심인데요. 우리가 이제 물속에서도 균형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균형을 유지하려면 아까 어땠어요? 서로 나란해야 돼요. 나란해야 돼요. 근데 이제 부력은 봐보세요. 여기 가슴이 여기 비어 있으니까 신체의 무게 중심보다 비어 있는 쪽에 물을 채웠을 때 더 무거워질 거니까 부력이 상체 쪽에 더 작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봐보세요. 여기는 얘는 뼈하고 근육으로 꽉 찼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폐하고 나이 됐어. 폐하고 이렇게 질량은 똑같단 말이에요. 질량은. 그래서 무게중심이 여기인데 여긴 물을 채울 수 없잖아요. 근데 빈 공간이 여긴 또 물을 또 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무게가 더 무거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력이 이쪽으로 더 받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더 받아요. 그럼 어떻게 얘는 이렇게 상체를 이렇게 세우려고 할 거고 이쪽은 다리 이렇게 내리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틀어지면서 중력과 부력이 무게중심과 부력중심이 나란하게 위치가 되죠. 이때 평형을 이루어요. 요 자세 취하는 게 시험 문제로 나왔어요. 요 자세에서 어떻게 하면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자세인데 요 자세로 만들어야 돼요. 평형을. 그 다리 어떻게 한 거예요? 팔하고 상체를 들어요. 상체 이렇게 가슴부터 들어요. 네, 들고 팔도 좀 빼주고 부력 안 받게 다리 쪽은 굽혀서 무게중심을 상체 쪽으로 옮겼어요. 그렇게 되면 부력중심과 무게중심을 나란한 위치에 놓을 수 있죠. 동적 평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메타센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경심에 대해서도 배우고 우리 세월호가 왜 침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얘기들도 해보게 될 거예요. 수중뜨기 자세인데 이거는 이제 가장 일반적인 교과서에 나온 얘기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거랑 이렇게 차렷 자세 하고 있으면 이렇게 가라앉게 되잖아요. 그러면 뜨고 싶다 그러면 팔을 위로 올려야 되겠죠. 그죠? 네. 근데 몸이 이렇게 반대쪽으로 상체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상체 쪽에
지금 무게중심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상체 쪽에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좀 떨어뜨려 주려면 몸을 들어 올려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또 중심을 유지할 수도 있어요. 자세와 항력 뭐 이런 건데 이거 나중에 유체역학 가서 또 할 건데, 자유형 할 때 여러분들 탁 다이빙하고 탁 자명하고 이럴 때 자세 어떻게 취해요? 이 물의 흐름에 대해서 최대한 저항을 적게 받기 위해서 나란하게 위치시키죠. 근데 몸을 이렇게 우리가 수영 처음 배울 때 보면 다리 쪽이 이렇게 가라앉게 되잖아요. 여기는 장축이 이런데, 장축이 이렇게 되면 여기에 전부 다 물에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수영하기가 어려워요. 저항을 많이 받으니까. 나중에 유체역학에서 또 살펴볼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오늘 할 내용이 다 된 거예요. 어렵지 않죠? 물론 어려운 내용들도 있었어요. 그건 또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럼 쉬었다 할게요.